알면 할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더 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미디어와 트렌드에 빠삭한 앤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안내입니다. 오, 예. 나를 사랑하노로 바뀌었네요. 네. 뭐였죠 그 전에? BTS를 BTS를 비 사랑하는 누구요? 짜게 식었네. 크게 식었어요 진짜. 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이네요. 뉴스 브리핑 진짜 오랜만에 업로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렇죠. 저희 잠깐 쉬었잖아요. 뉴스 브리핑을. 얼마나 쉬었죠? 한 달 좀 더 쉬었나요? 한 달 반 정도 쉰 것 같아요. 한 달 반. 와 시간이 빠르다. 그러게. 곧 2022년이네요. 맞아요. 아우 징그러. 미쳤다. 자동차 안 날아다니냐고. 자동차는 안 날아다니지만 우린 나이를 먹고 있다는 거. 예. 자, 오랜만에 이제 뉴스 브리핑인데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뭐 뉴스 브리핑에서 항상 준비하던 최근 기사라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발제를 했었던 저출생 에피소드에서 차마 얘기하지 못했던, 그래서 저출생의 파급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오늘 좀 마저 풀어보는 시간을 뉴스 브리핑에서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죠? 그때 그 에피소드가 반응이 좀 좋았나 보죠? 뭐 반응도 좋긴 했지만 마지막에 사실 준비한 내용이었는데 그때 이제 녹음 시간상 뒤에서 풀질 못해서 한 번 더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뭐 미니 지지익선이나 다른 걸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 시일성이 있는 얘기기도 하고 예, 그래서 뉴스 브리핑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얘기를 전혀 안 할 건 아니고요. 우선 올해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2021년이죠. 이제 내년이 되면 나오겠죠. 2021년에 합계 출산율이 이랬다 하고 나올 텐데 지금 예측이 나왔습니다. 지금 0점이죠. 0점. 당연히 0점이죠. 이제 4분기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만큼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예측치가 나왔는데 작년이 0.84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때가 지금 2021년이 얼마로 예측되고 있을까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0.7까지 내려가나요 혹시? 0.7까지 내려간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하다. 0.9. 0.6명대로. 에? 와 엄청 내려갔네. 거의 뭐 한 명이 아니라 뭐 한 명의 절반도 안 낳는 거네요. 그렇죠. 0.6명대로 내려갈 거라고 예측한다는 기사들이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측이니까 뭐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갑자기 4분기에 아기들이 막 나오면 바뀔 수 있겠지만 1, 2, 3분기 동안 이랬으니까 4분기도 비슷하게 산출해보면 0.6명 정도일 거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런 저출생 국가도 나름의 등급이 있어요. 한 합계 출산율 기준으로 2.1명, 그러니까 2명 정도가 되면 저출산 국가 이렇게 분류가 되고 1.3명 정도가 되면 초저출산 국가라고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거든요. 근데 지금 0.6명이면 이게 등급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울트라. 유일무이. 전 세계 최저 기록이기 때문에 매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대한민국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습니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2회분에 걸쳐서 알아봤는데, 그래서 인구가 줄면 뭐가 안 좋은데요?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앤서님도 한번 여쭤보셨었고 줄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지구에 인간이 너무 많다는데 뭐 환경오염도 그렇고 줄어들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의 생각을 좀 뒤집을 수 있는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님의 인터뷰나 도서에서 발췌한 내용과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건 문제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건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인구가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면 무슨 일이 있을까를 머릿속으로 잠깐 이렇게 짱구를 굴려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요 정도는 있어요. 산업계가 붕괴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저출산을 맞이해서 영유아 관련 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뭐 분유회사, 우유회사, 아니면 뭐 아이들 완구회사,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소비자를 잃고 있기 때문에 좀 무너지고 있어요, 빠르게. 그리고 산부인과를 지망하는 의사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당연하죠. 뭐 이렇게 출산하는 여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의사들도 줄어들고 있고, 더욱이 지금 산부인과 전문의를 취득을 했더라도 지방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방에 고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도시로 오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조만간 지방에서 좀 작은 지방에서는 산부인과 의사를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죠. 네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줄어든 학생들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이제 뭐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순으로 이제 산업계가 조금씩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대중 소비 산업 자체가 많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예측은 사실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잠깐만 머리를 굴려보면 사람이 줄어드니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 뭐 회사나 산업군이 내수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갑자기 어느 순간 자리를 뺏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연봉 200억 정도의 스타 강사였던 현우진이라는 분이 있대요. 전 잘 모르지만 그분이 올해 고3 모의평가를 강의하다가 갑자기 대뜸 이런 얘기를 했대요. 수능은 앞으로 7, 8년 내에 붕괴될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는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연봉 200억 버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뭐냐면 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원 뭐 아니면 온라인 강의 이런 거에 뛰어든 사람들도 그 시장 자체가 작아질 거기 때문에 은퇴나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퇴직이나 뭐 이렇게 은퇴를 해서 본인이 나갈 수도 있지만 시장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증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일종의 투자 개념이에요. 이 산업이 이 시장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사람을 더 뽑아야겠다라는 일종의 투자 개념인데 내수 시장 자체가 감소하면서 이 투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국가 자체가 굉장히 작은데 이 작은 국가 안에서도 인간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이 산업이 안 커지겠구나. 이 내수시장, 소비시장이 안 커지겠구나라고 판단하는 순간 더 이상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고 그치. 지금 다니는 사람도 웬만하면 나가줄래?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더욱이 자동화와 기계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 타이틀이 붙어있는 걔네들이 이미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위아래로 샌드위치로 짜부대듯이 이렇게 노동자 입지가 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혹은 뭐 여기 패널 중에 우리가 만약 타겟을 내수 시장으로 하고 있는 산업군에 몸을 담고 있다면 갑자기 한 10년, 15년 뒤에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갑자기 와닿았던 게 10년, 15년 뒤면 저는 이제 40대거든요. 그쵸. 40대 초반이거나 중반일 텐데 그때가 인생에서 돈을 제일 열심히 벌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노후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자녀가 가장 많이 커가고 있을 때죠. 돈을 빨아먹는 시기. 자녀가 돈을 빨아먹는 시기인데 이때쯤에 갑자기 직업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은 유망한 직종일지라도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로 얘기 나오는 게 인구 밀집이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자, 인구가 줄어들면서 가장 먼저 황폐해지는 곳은 지방 소도시들이에요. 뭐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방의 대부분의 도시로 그런 문제는 좀 확장될 거고, 뭐 광역시나 특별시 같이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제외하고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할 텐데, 무너지기 시작하면 거기 있던 사람이 더더욱 도심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은 더 미어터져요. 분명히 사람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도심은 더 미어터지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은 인프라를 찾아서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나 아까 2호선도 진짜 짜증났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좋은 점도 있지 않아요? 라고 해서 얘기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인구 감소하면 수도권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뭐 인구 감소하면 대학 가기 쉬워지는 거 아닌가요? 학생들 줄어드니까. 인구 감소하면 교통 좋은 곳에 취직하는 거 편해지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도심으로 몰릴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루 퍼져 있어야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인구가 줄어들고 인프라가 빠르게 빠지면서 오히려 도심으로 몰려서 대학 가는 거 자체는 쉬워질 수 있죠. 하지만 상위권 대학을 가는 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굴지의 대학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인서울이 더 공고해지고 더 빡세지는 거고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더 수도권으로 몰리고 더 광역시로 몰리고 더 특별시로 몰려서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 지방은 뭐 박살이 날 수 있지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교통 좋은 곳에 취직하기 편해지지 않을까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입지 좋은 회사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하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게 대부분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부의 양극화가 가속화된다는 점이 있어요.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가 줄어들죠. 네. 출산 혹은 출생 자체도 줄어들죠. 그러면 사람 심리상 그 한 번의 자녀, 한 번의 출생 여기에 더 많은 소비를 해요. 이해가 되나요? 그쵸.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위에서 뭐 분유 산업이나 육아 산업들, 육아 상품들이 지금 소비자를 빠르게 잃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고급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팔 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자.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하는 건데 2020년 기준으로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평균 이용 요금은 13일, 그러니까 2주 정도 이용하는데 228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면, 그러니까 출산을 한 이제 산모가 한 2주 정도 228만 원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산후조리원이라는 이 시스템 혹은 이 아이템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었던 산업이에요. 근데 왜 대한민국에 이런 게 생겼을까? 그리고 왜 각광을 받았을까? 출산 자체가 귀하고 희귀한 일이 됐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고, 만약 자녀를 뭐 예전처럼 그 베이비붐 세대처럼 막 10명씩 낳아, 11명씩 낳아. 그럼 산후조리원이라는 시스템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출산 자체가 그냥 인생에 있어서 뭔가 하나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자녀 한 명 혹은 출산 한 번이 굉장히 소중한 기회고 귀한 것이 됐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할 거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10명을 양육을 할 때랑 1명을 양육을 할 때에 비교하면 투자하는 금액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다. 더 많은 돈을 투자받은 자녀들이 생겨나고, 만약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없는 가정에서는 뭐 이렇게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 나오는 게 뭐 당연한 거지만 연기금 고갈. 뭐 이건 뉴스브리핑 38회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죠. 사실 연기금 고갈은 예견된 미래입니다. 고갈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고갈돼가고 있고, 그때 얘기한 것처럼 뭐 2050 몇 년이었나요? 뭐 그때쯤 되면은 고갈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전문가 얘기를 빌려보면 인구가 줄어들면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나빠진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해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저출산 시대나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보면서도 글쎄 모르겠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면을 많이 부각을 해요. 실제로 저출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연구자료를 찾아보면 대부분 경제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경제적인 얘기를 빼더라도 문제가 많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것 좀 신기했는데 젊은 층의 정치적인 입지가 감소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투표권은 한 사람당 하나니까. 하나죠. 평등선거 원칙이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 세대 지금 뭐 0.86명, 뭐 올해 0.6명 뭐 이렇게 합계 출산율 얘기 나오는데, 그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20살이 돼도 그들의 목소리는 정치적으로 뭔가 화력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노화의 종말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노화의 종말이 되면은 좋을 수도 있겠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지는 않는데 계속 청년층은 줄어든다. 그럼 당연히 청년층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정치도 노년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앞으로 보수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수라는 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게 또 대선 기간이라 조금 불안한데 그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그 의미의 보수주의가 강해진다는 거고, 그래서 좀 암울한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수든 진보든 뭔가 팽팽해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성향은 지금이 최전성기일 것이다. 사실 당연한 얘기죠. 젊은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치. 가장 진보적인 세대가 대학생이잖아요. 내 가족이 생기고 지켜야 될 게 생기고 자금이 생기고 자본이 생기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반대의 진보적인 세대가 정말 확연하게 줄어들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는 앞으로 보수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얘기 나오는 게 경제적인 면을 떼고 문제가 생기는 또 한 부분이 군 병력의 수급 차질입니다. 이건 사실 좀 많이 기사화됐는데, 국방부에서 필요 병력만큼 병력을 못 뽑을 것 같다고 예측한 연도가 있어요. 그때부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한 연도가 2025년입니다. 곧이네요. 4년밖에 안 남았죠. 예. 4년 뒤에 한 10만 명이 부족해요.
징집 대상 10만 명이 부족해서 국방부에서 최근에 많이 뭔가 시행하고 있는 게 병역 처분 기준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이었으면 이 사람은 그 현역으로 못 와. 뭐 이런저런 문제로 현역으로 못 오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도 현역으로 데려가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익이라고 부르는 보충역 그런 쪽으로 가야 될 사람인데 기준을 완화시켜서 현역으로 배치시키는 그런 걸 좀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뭐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부족한데 뭐 어쩔 수 없지 뽑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 부모님 세대 베이비붐 세대는 엔간하면 군대를 안 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강호동도 군대를 안 갔다 왔죠. 과체중으로. 근데 요즘 과체중으로 군대 안 가려면 정말 많이 과체중이어야 돼요. 그런 이제 기준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군 병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영향이 생긴다는 거고 뭐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도 요원하게 생각하지만 국방력이 감소된다면 사실 국가 존립의 위기까지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때 국방이 약했을 때 어떤 일을 당하는지 우린 너무 잘 겪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은 없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그러니까 20년이나 뭐 그쯤 태어난 세대들은 아마 성별을 불문하고 징집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처럼? 뭐 이스라엘이나 베트남처럼 물론 뭐 그 복무 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 나오는 게 외국인의 대량 유입. 사실 사회 필수 시설이나 인프라 산업에서 인력이 줄어든다는 건 이것도 국가 존립 위기와 직결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외국인 유입을 통해서 노동력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해요. 대한민국도 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뭐 많지 않다는 거죠. 외국인 유입의 카드를 분명히 꺼내 들 텐데 왜냐면은 내국인은 이미 인건비가 하늘로 치솟았고 그거 뭔가 인건비 맞춰가면서 국가 인프라를 돌리자니 좀 안 될 것 같고 그럼 보통 이제 외국인을 이제 대량으로 뭔가 노동력을 위해서 이렇게 유입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대한민국도 머지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죠. 조만간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것은 뻔한 미래인데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익선에서도 뭐 10회 이슬람 공포증이라든지 99회 샐러드볼과 멜팅팟이라든지 지지익선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여러 번 다루긴 했지만 여기 있는 패널 중에서도 의견이 달라요.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데 이게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넘어가면 더 복잡해질 거란 얘기죠. 근데 의견이 어떻든 간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하네요. 이렇게 그쵸. 얘기하니까. 지금이라도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 언급드린 것 외에도 인구가 줄어들면 생기는 문제는 뭐 인구 구조, 가구 구조, 건강보험 문제, 재정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노동력 문제, 보육료 문제, 국가 생산력 문제 등 모든 면에 걸쳐서 안 좋은 점들이 연구자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잘 느끼고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원래 닥치기 전까지는 모르는 존재니까 이제 뭐 피부로 이제 느끼고 있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뭔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교직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아직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걸 잘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일 텐데 우리는 오늘도 미래를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은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이미 정해진 미래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준비해보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 같나요? 한 10년, 20년 뒤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진짜 다를 것 같기는 한 게 얼마 전에 제 사촌 동생이 아주 어려요. 초등학생이고 지방에 있는데 그 엄마 아빠가 둘 다 한국인인 친구가 더 적다라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보다. 그래서 오히려 엄마 아빠가 한국인 가정인 애들이 더 소수 계층이고 그 안에서 좀 더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는 수도권 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데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세상이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법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사고의 대비를 좀 하면 좋겠네요. 지금이라도 빨리 외국인 친구들 만나고 외국어를 배워서 뭔가 외국에서도 비즈니스를 하고 뭐 약간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네. 해외로 나가야겠네. 뭐 해외로 꼭 안 나가더라도 해외를 상대로 뭔가 해야 된다.
뭐 국내 약간- 주식 계좌 좀 정리해야겠다.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 의미가 있겠죠. 뭐 특히 내수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죠,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수출길이 없는 기업은 더더욱 지금 활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네, 그래서 오늘 저출생 에피소드에서 차마 못했던, 그래서 저출생이 무슨 문제인데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뉴스 브리핑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